네, 뭐 글씨가 이렇게 확 지나가서 못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뉴스3 플러스 새로운 뭐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네, 뉴스3 플러스의 권순우 취재팀장님이 이제 오신다는 얘기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직 아이가 어립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대요. 예. 아이가 둘이나 돼요 또. 아이가 둘입니까? 예.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쪽은. 네, 일 잘하고 계시니까. 예, 권 팀장님. 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권 팀장님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 50대 여러분. 다음번에 50대만 오십시오. 자, 그럼 우리는 40대만 불러갖고 한번 편싸움 한번 할까요? 아니 권 팀장님 벌써 40대예요. 아, 40대죠. 아, 이러면 또 째지지.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뉴스3 플러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어제 김프로님이 그 선거 얘기를 미국 중간 선거 얘기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조금 안 좋은 이벤트들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추세들 이게 우리한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추세가 좀 더 강화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에게 공격을 받으면 미군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와. 벌써 네 번째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유로 좀 해왔던 정책들을 폐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일단 미국하고 대만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원래 1954년에는 방위 조약을 맺었다가 네. 미국이 오히려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1979년에 수교를 폐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CBS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할 때는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고 지금도 개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군이 침공한다면은 대만을 방어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전례 없는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가 지난달 2일에 낸시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하고 14일에 상원에서 그 대만 정책 법안 가결이 됐거든요. 대만 정책 법안이라는 거는 그 비나토 동맹국처럼 대만을 대우하고 거기에 한 9조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그 대만을 그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얘기들을 좀 보고 지원하는 내용을 논의를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게 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중국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발을 냈습니다. 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지금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을 해서 네. 대만의 독립분열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라는 표현을 중국이 쓸 때는 그 외교 라인에 공식 외교 라인에다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교섭을 제기했다라는 표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미중 사이에 굉장히 좀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의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공화권 자녀들의 공통된 소망이자 신성한 책임이다. 이 얘기가 어디에 주로 나오는 얘기냐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의 책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지키겠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심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14억 인민과 대립하지 말라. 이게 이제 국민적인 뜻이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10월 16일 날 그 중국의 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이 결정하게 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본인이 그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도자라는 거를 내세우는 명분 중에 가장 중요한 명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 이 부분이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명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월 16일 그 중국의 당대회 그리고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거의 뭐 30% 초반 갔던 지지율을 40% 중반 이상으로 그렇죠. 올리는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네.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세를 계속적으로 몰아가야 되는 필요성과 이 신임 국가주석이 자신이 3년임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명분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뉴스가 좀 이어질 거라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네네네. 양안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불안까지 저는 하진 않아요. 단기에. 그런데 이런 뉴스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좀 노이즈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은 계속 이게 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물타기는 하는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세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백악관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백악관은 이제 공식 기구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백악관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게 얘기하는 게 약간은 중국을 향한 메시지기도 해요. 투트랙으로. 나도 좀 쫄린다. 내부 정치 사정이 있다. 아,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그럴 수도 간접적으로 있고. 보냄으로써 진짜 실질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는 계속적으로 험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네. 난 낸시 펠로시가 그 대만에 갔을 때 나는 저 바이든이 그랬을 거라고 봐. 친하거든 둘이. 정치 오래 했잖아. 네. 누나야 또. 낸시 맞아요. 펠로시가 누님 잘 갔다 오세요. 이랬을 거야. 아시죠? 이렇게. 총대 한번 매주시죠. 자, 어제도 한마디 했잖아 또 낸시가. 사실 이 대만 문제는 뭐 중국이 절대 양보 못할 네. 어떤 핵심 몇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어제 OECD가 그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숫자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이전보다 0.1% 포인트 올렸어요. 그 표 같이 보시면서 네. 볼까요?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원래 4.8%를 전망했었는데 5.2%로 0.4% 포인트나 높게 잡았어요. 그럼 사실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은 조금 올라가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은 데다가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수출 증가율 전망치가 4.7%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전에가 9.2%였어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9.2%를 전망하던 게 4.7%로 낮아진 거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 국내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대중국 수출 둔화의 흐름을 좀 고려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경제 성장 전망치 0.1% 포인트가 올라간 게 좀 무색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OECD의 분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 전문가가 얘기했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과제들을 확인해 준 부분들이 좀 눈길을 끌었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60%로 제한하는 새 재정 준칙을 발표한 네.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도 되게 혼란스러운데 뭐 2060년에 국가 부채 비율이 뭐 얼마가 되니 뭐 여기서 재정 준칙이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원래 경제라는 게 미래의 일을 현재로 쫙 땡겨와서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치들이 왜 지금 급하게 이루어지느냐에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있잖아요. 네. 국채를 찍을 때 해외 투자자들한테 우리나라는 건실합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물 이런 거 찍으려면 10년 후까지 니네 괜찮냐? 라는 얘기에 대한 답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답을 할 때 우리나라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 나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정말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채무로 다 메워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가 수령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대로 국가 채무로 연결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외국인, 그러니까 국채를 사는 외국인들은 항상 우리나라 정부에다 물어봐요. 야, 니네 국민연금 저 고갈될 것 같은데 지금 니네 국가 채무 비율 낮은 거 알아. 근데 그때 가면 니네 국민연금 이거 다 국가 채무 될 거 아니냐. 그럼 니네 이거 어떡할 거냐. 라는 부분을 설득을 해야 지금 발행하는 국채 금리를 낮출 수가 있어요. 미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안 좋고 금리가 오르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채 금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네. 근데 우리가 60년 후에 2060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겁니다라는 계획을 세워 놓으면 네. 지금 자금 조달할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도 안 좋고 금리도 안 좋고 무역 수지도 안 좋을 때 이런 장기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장기를 위한 계획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인 그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한 조치기도 해요. 그래서 계획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GDP의 3%로 재정 수치를 제한하고 네.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이 정도 이상으로는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재정과 관련한 얘기고 장기 얘기다 보니까 뉴스로 저희가 다룬 적은 없거든요. 아껴 쓰겠다 아니에요, 그냥? 아껴 쓰겠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재정 준칙이라는 게 뭐 보니까 얼마 이상은 안 쓰고 뭐 이런 거라면 예. 아껴서 잘 할 테니까 우리 약속 믿어주고 싸게 이자 좀 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정이라는 게 네. 되게 묘한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늘리겠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재정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성격을 보여요. 재정이라는 한 번 거는. 늘어나면. 예, 그거는 네.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재정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가게 됐을 때 내가 정권을 잡고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그동안 돈을 주던 사람한테 아 이제 안 줄게요 하는 게 정치인 입장에서 쉽지 않거든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줬다 뺏는 거 아니야? 응? 준다 그랬다가 안 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재정 준칙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재정 준칙에 맞춰서 다시 낮춰와야 되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만든 건데 그게 단순하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얘기였고요. 자, 세 번째 뉴스까지 갈까요? 예, 그 HMM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올해는 정말 암울한 한 해가 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엄청 났는데 그죠? 아, 흠슬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HMM하고 하팡로이드 주가 차트 가지고 왔어요. 네. 이게 왼쪽이 HMM이고 오른쪽이 하팡로이드. 똑같네, 예, 거의 똑같습니다. 네. 이게 뭐 해운업 지수가 떨어지니까 뭐 특별히 그 해운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떠나서 주가가 되게 안 좋은데요. 그 다음에 SCFI 이거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예요. 뭐야 저거? 언제로 가 있는 거예요 저거에? 이 코로나 이전 수준 네. 코로나 이전 2020년 수준으로 가 있네요. 근데 그 전으로 가면 조금 그보다 더 낮긴 한데 네. 이렇게 이런 차트를 보기도 참 어렵죠. 네. 그 SCFI 지수가 전주보다 한 9% 정도 하락했는데 이게 올해 1월 초 최고점 기준에서는 55%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임이 뭐 2만 원 했다 그러면 이제 만 원으로 쭉 떨어진 거고 이게 벌크선 원자재 나르는 벌크선 운임 지수 이제 BDI 지수라고 하는데 여기도 연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그리고 글로벌 수요 둔화의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3분기, 4분기가 해운업에서는 성수기예요. 왜 성수기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은 3분기 때쯤 되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바로바로 보내야 돼요. 창고에 리스타킹 해야죠. 예, 지금부터 물건 보내기 시작하면은 크리스마스 때 왕창 물건 살 때를 대비해서 3분기, 4분기가 원래 성수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크리스마스 즐길 분위기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다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해상운임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그 해상운임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배경에는 드라마틱하게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코로나19 이후에 수요 예측 실패로 해서 물동량의 어떤 항만 적체가 생겼고 물류 대란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정말 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는 데다가 그 상황에서 이제 해운사들은 아이고 우리의 배가 없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발주 넣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더 고민되는 거는 이제 올해 투입된 컨테이너가 106만 TEU 정도 돼요. 106만만 그냥 기억하시면 올해 네. 투입된 게 내년에 218만이 들어와요. 두 배가 들어오죠. 내후년에 285만이 들어와요. 세 배가? 세 배가.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는 거죠. 운임이 뭐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운임이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걱정이 아니라 거의 이 정도 되면 치킨 게임 또 하는 거 아닌가를 걱정할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그 한진해운 죽을 때 그 한진해운 얘기하니까 한진해운 죽은 얘기를 한번 나중에 쭉 풀어드리고 싶은 생각. 작년에 뭐 10년 벌 거 다 벌었잖아요. 그런데 흠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주가를 지금 실적이라든지 해운 운임을 가지고 뭘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HMM의 시가총액이 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순이익만 10조 원이 넘어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PER이 한 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당 성향을 좀 많이 가져가는 데는 이렇게 30%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 순이익에서 배당에 쓰는 그 비율. 예, 우리가 뭐 크게 기대하는 거 말고 배당 성향 한 10%만 하더라도 이게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10%가 돼요. 그렇죠. 시총하고 수익하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벌었으면 배당 성향 한 10%만 좀 주면 좋지 않을까? 그것만 하더라도 배당 성향 거의 10% 되니까. 근데 이게 참 HMM이 정부 소유라 좀 이상한 구조가 있기는 해요. 이게 배당을 많이 하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 정부가 제일 많이 가져가게 되긴 하는데 HMM 정부 소유예요? 산업은행. 산업은행 소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산업은행은 HMM을 그 가격 좋았을 때 좀 일부라도 좀 팔았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아무래도 주주들 생각해가지고 못 팔았는데 난리 났었죠 그때. 네, 그것도 한번 꼬인 게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배당에 대한 이슈가 HMM을 중심으로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가도 좀 많이 빠졌죠. HMM. 거의 반토막 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부산 올랐던 플러스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